네, 앞서 보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이 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전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서 탄핵 심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오후에는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잠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전이 아니고요. 오후 2시에 일단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예정이 돼 있었고요. 3시에 이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출석 예상이 돼 있다는 걸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2차 변론 기일인데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요. 뭐 예상대로 이런 예상이 많았습니다만 일단 아무도 안 나왔고 네. 2시에 예정된 이영선 이재만 안봉근 증인 신문이 안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소재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데 네, 잠적했다고.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 예. 글쎄요,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출석하지 않았고 예. 또 오늘은 이제 주요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3인방 중에 이재만 안봉근 씨가 지금 잠적한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3시에 또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윤전추 행정관의 경우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재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본인들의 재판에는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특검이라든지 헌재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을 좀 지연하는 그러한 그 모양새를 보이는 것으로 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오히려 억울하고 당당하고 또 규명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설명해야 될 텐데 잠적까지 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함의를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략이 있다고 좀 봐야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거죠. 어쨌든 시간을 끌기 위해서다. 그런데 네. 이게 보니까 그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지 못한다면 못하면 이제 처벌을 안 받는다면서요. 근데 그래서 전달 지금 받고 못 나가면 이제 처벌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는 강제 구인도 가능한데 네. 이 두 비서관의 경우는 지금 아예 잠적한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특검은 이제 90일이라는 활동 기간에다가 30일을 연장할 수가 있고 네. 또 헌재의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일정상 3월이나 4월 중이면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최장 180일이라는 그 규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 전략으로 최대한도로 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을 끌 때까지 끌어보겠다. 이렇게 네. 좀 추측을 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재판, 예를 든다면 중앙지법에서의 재판에는 나가가지고 이제 소명을 하고 일단 증거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아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아니다로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여러 피의자, 피고 또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사람들 간의 행동의 일관성이 보여진다는 점에서 좀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증인들의 이 불출석 태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이제 그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봐야죠. 방금 이제 뭔가가 있다. 말하자면 실제로 개별적으로 자기가 디펜스할 것은 나가서 하고 전체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가급적이면 불응해서 시간을 최대한 끌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오후에 뭐 이영선, 윤전추, 이현선 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윤전추 마찬가지로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개인의 어떤 그야말로 청와대에서 일해 본 적도 별로 없는 이분이 어느 정도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이재만 안봉근 같은 경우는 정호성 못지않게 핵심 증거만 없을 뿐이지 98년 이후에 대통령 모셔온 장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대통령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우병우나 이렇게 그야말로 국가의 녹을 먹었던 최근까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형태로도 나와서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정말로 이러한 행태는 국기 문란이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국민들의 의혹과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첫 변론기일도 9분 만에 맥없이 끝이 났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두 번째 변론기일마저 이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불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뭐 탄핵 심판이 좀 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이제 바깥에서의 우려고요.
지금 이러한 그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예. 대통령께서 이미 그 기자들을 불러서 불쑥 간담회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구정 전에도 이제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본인의 의견을 어떤 법정을 통해서 또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하기보다는 상당히 그 정치적인 전략 전술을 계산해 가면서 한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올바른 결정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1월 달에 그 박한철 헌재 소장이 이제 퇴임하게 되고요. 네. 3월에 또 수명 재판관 한 사람인 여성 재판관이 이제 또 퇴임하게 되는 네. 그런 일정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그 타겟으로 잡은 일정이 한 3월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의 어떤 신뢰를 잃을 만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의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본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치 일정이라는 게 있고 또 시국의 안정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라든지 안보라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3월, 4월까지는 대략적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네. 아마 그 헌법재판소도 그걸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지연 전술이 먹혀들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헌재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해보자면 박 대통령 대리인으로 나선 서석구 변호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지는 않을 텐데 그건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 윤석열 검사의 경우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일종의 이제 항명을 해가지고선 그 논란이 되었지만 그 윤석열 검사가 진작에 이런 결심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자기는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법치, 그러니까 법률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또 요번에 그 변론을 볼 때 예를 든다면은 국민 여론의 지지도가 4%라는 이유로 그리고 요번에 촛불을 보면은 예를 든다면 특정 단체, 민주노총 등이 개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그 촛불 시위가 어떤 좌편향에 의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념적인 편가르기 또는 이념 정체성을 부각시키는데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변론하고 싶다면 지금 그 검찰이 제기한 또는 요번에 탄핵소추위원회가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라는 반박 물증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논리로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변호사로서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그 자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성격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증, 증거와 법률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뒤에서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좀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오늘 증인님 이재만 안봉근 두 비서관의 이 어디가 있는지 소재 파악도 안 된 상황이고요. 또 아까 이제 정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불쑥 간담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게 자꾸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 측 쪽에서는 헌재에서 보기에도 판단을 하기에도 좀 불리해지지 않겠냐 이런 상황,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는 어떤 저희라든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집니다.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여론전 예를 들면 현재 박 대통령 측근의 말하는 박사모라든지 예. 여전히 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뭉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 결집을 위해서 이렇게 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게 여론전이 의외로 통하거든요. 사실 네. 지금까지 통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박사모 측에서도 헌재 앞에서 그 상당히 많이 집중된 모습으로 시위에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 우리 자유심정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수많은 헌재가 지금 5가지 큰 카테고리로 이제 대통령의 문제를 했는데 이미 많은 헌법 그 전문가들이 연구자들이 TF팀을 해서 조목조목 다 연구를 하고 있고요. 법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이 뭐 변호사들이 어떤 법리적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된 그 말하자면 명확한한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이미 검찰이 쓰는 뭐 조사 기록만 해도 3만 페이지 정도 네.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것 자체가 무슨 피해가는 그런 어떤 명분의 계기는 되지 않겠다. 다만 옛날 방식으로 생각한다라면 헌재의 그 위원들이 보수적이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나 통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현재 보기에는 전체의 흐름 자체로는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네. 사실 이게 헌법재판소에 지금 헌재와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 탄핵소추위에서 여러 가지 그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제가 그 보수 정당에 소속되었던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뭘 가장 크게 잘못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정당이 지금 보수와 진보를 추구하는 두 그 축으로 되어 있다면 이 보수를 지향하는 이 그 기둥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큰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보수를 지지했던 측에서는 저같이 헌법 가치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농단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 중심, 진보 쪽에도 예.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것이 마치 또 진보인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곧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무조건적인 또 지금 탄핵 반대가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지금 박 대통령이나 그 최순실과 연관된 잘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네. 그렇다 그래서 이게 좌편향으로 예를 든다면 뭐 지금 안보 문제도 그렇고 또는 좌편향 파퓰리즘으로 가는 것은 못 보겠으니 차악이긴 하지만 이걸 덮어야 되지 않느냐로 지금 막 그 4분 오열됐다라는 거 이렇게 4분 오열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같이 가야 될 한 날개의 쪽지를 그냥 그 끊어버렸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그 안타까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촛불 집회도 점점 이제 맞불 집회의 파이가 커지면서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네. 말씀에 좀 이제 부합되는 부분일 텐데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탄핵 반대 여론이 어떻게든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면 그래도 현재는 그게 옳든 적든 간에 그 반대 여론이 높아진다면 판단에 영향을 좀 주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또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탄핵 반대 집회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요. 탄핵 찬성이든 탄핵 반대든 사법부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판단에 영향을 주겠다는 목표로 하는 그런 시위는 매우 적절하지 않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맞불 집회도 정치적으로 문제지만 예.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를 보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나서기는 했지만 예. 그 가운데는 정말 그 과거에 좌편향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극단적인 단체들이 실제로 연루되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네. 이러한 정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진보라든지 보수라는 것이 그런 극단적인 급진이나 수구로 가는 게 진보 보수가 아닌데 이 상황이 다시 진영 싸움으로 갈라진다면 이 진영 논리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계속 진영 싸움을 부추기겠지만 대한민국 호 지금 이미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 호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 그게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 중심을 잡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그렇습니다. 또는 그 여론 주도층들의 몫이 아닐까 싶은 어쨌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유린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10차까지 진행된 촛불 집회 중에서 네.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촛불 집회는 민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개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촛불 집회 주최 측이 민주노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국민의 민심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뭐 비상행동이나 그런 쪽은 그 말하자면 우파에서 보기에는 예. 말하자면 민주노총이라든지 진보단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그 밝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그 진보 단체들의 구호를 무작정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예. 보니까 뭐든 지나치게 노동 관련된 구호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아요. 스스로도 경계하는 예, 예.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충돌하겠다는 초기에 뭐 경찰과 충돌할 때 오히려 시민 스스로가 내려와라고 얘기하면서 시민들의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말은 쉽게 얘기하면 정치권과 진보 시민 단체들과 시민들이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초기에 누가 초동 주체로서 하느냐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말하자면 진보적인 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같이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정치권이나 진보 단체가 우리가 다 있다 그러면 오판인 예. 것이고 정말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런데 얽매이지 않고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자기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이라 어떤 진보 단체가 촛불 민심이 이렇게 타올랐다고 해서 자기 아젠다를 던지는 순간 네. 그것은 다 끝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마 그런 지도부들조차도 그런 데 대한 많은 고민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일단 이재만 안봉근 두 증인은 이제 오늘 나오지 않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19일에 박한철 헌재 소장이 19일 오전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에 대해서 재소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시 증인을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오늘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이제 그 박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날 있었던 우리 항상 얘기했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좀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료를 제출하겠다 밝힌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제출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이제 제출을 예,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궁금해요. 그 지금 자료에. 수정한 예. 상태고 3시에 네. 속개한다고 하는데요. 예, 좀 궁금하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간담회에서 본인은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그 임무를 관저에서 수행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어떤 식으로든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그 답변 자체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예, 예. 왜냐하면은 이게 평상시도 아니고 위기 상황에서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고 그 주문을 한 것 중에 하나는 특공대 운운 그러면서 그 이제 해경이 알아서 잘 할 테니 뭐 이런 이제 표현도 있으셨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자료에 얼마만큼 그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보고에 대해서 또 지시를 했으며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서 그 어떤 국민적 납득 또 이제 헌재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의 답변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호 7시간은 사실은 그 탄핵 소추안을 만들 때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과연 이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하나의 그 책임 소재로서 이것을 포함시키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관심 사안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 외에도 지금 헌법과 법률을 농단했다라는 그런 이제 그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윤 전추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이 가장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해서 오늘 출석에 아주 관심이 모아졌는데 지금 이영선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잖아요. 윤 전추 행정관은 만약에 나온다면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 예.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윤전추 행정관은 특히나 이제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네. 직접 그 대통령과 같이 잠을 자는 사람이거든요. 뭐 같은 이불에서 잔다는 뜻은 아니고 네네. 같은 건물 안에서 또 영선 행정관도 거의 같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대통령을 제외한 최고의 어떤 그런 그 말하자면 증거를 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분이 갖고 있는 행정관이라고 하는 역할 자체를 가지고 말하자면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소신껏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7시간을 국한하지 않고 네.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4월 16일 당일 아침 보통 대통령이 되게 일찍 일어나십니다. 한 4시 뭐 5시 사이에 일어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야말로 업무실에서 건강 혈압 체크라든지 하고 쭉쭉 전체 아침 6시부터 오전 브리핑이 들어가고 8시 반에서 9시 통일 안보 회의하고 하는 일련의 일상적인 청와대의 관리의 일상을 다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예. 단순히
뭐 7시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오전 8시 반에는 청와대 전체에서 이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다는 것이 전체 다 알려졌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부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분히 해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초기 대응할 때 청와대가 혹여나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대통령이 해경청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지금 기록에 보면은 해경에서 초기 답변에 직접 대통령하고 답변한 적이 없다라든지. 그래서 옛날에 우병우 수석이 말하자면 광주지검에서 해경 그 수색할 때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한 부분은 바로 그 핵심이거든요. 누가 대통령이 직접 해경에 전화 걸었는데 청장이 없다고 했을 때 잘해라고 전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경이 청장이 최고 책임자가 답변을 했어야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석연찮게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초기에 세월호 특위에서 얘기했을 때도 아침 8시 반 9시에 국정원 멤버들이 회의 테이블에 있었지만 실제로 세월호가 이상하게 어쨌든 국정원에 제일 먼저 그 연락을 했거든요. 사건에 대해서 목포 제주.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아침에 청와대에서 하는 회의에 국정원 멤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시간에 논의가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같이 한 방향으로 목소리를 지금 청와대 답변서에 담을 수 있느냐 네.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예.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거는 3시 이후에 그 미용사가 들어와서 머리를 하고 또 경호 문제로 준비 때문에 2시간을 기다렸다 중대본에 갔다라는 것이고 정호성 그 비서관의 감방 청문회에서 알려진 것은 정호성 비서관이 직접 방문을 했는지 또 나중에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통화를 했다고. 그게 2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오전 얘기가 지금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는 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 본인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궁금증을 더 자아내는 부분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아무튼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건 다 했다라는 취지의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이 기한이기 때문에 오늘 네. 그 얘기는 나와야 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보도에서 나왔듯이 지금 탄핵 소추위 쪽에서는 상당히 그 많은 자료를 막 그 제출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변호를 하는 측에서는 매우 느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게 단순히 지연 전술인지 아니면은 그 소송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처음에는 또 그 대통령을 볼 기회가 없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만났던 것 아닙니까? 말이 계속 바뀐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의심을 네, 좀 그렇습니다. 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또 헌재와는 별도로 또 이제 특검에서 또 이제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특검, 헌재, 또 중앙지법 이렇게 해서 열리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 외에도 우리가 일별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단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휴정이 된 상태인데요. 3시 이후에 다시 재개가 됐을 때 과연 박 대통령 측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저희가 이 부분은 저기 또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또 관련된 좀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박 대통령이 아까 얘기하셨던 불쑥 간담회에 대해서 이게 또 보니까 추가 메시지를 뭐 구정 전쯤에 네. 한번 낸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불쑥 간담회를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그 문제가 되는데 왜 기자분들은 다 나서서 또 같이 간담회를 하셨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불쑥하다 보니까 미처 그 여러 가지 질문을 그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다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은 지금 탄핵을 당한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만약에 이거를 아주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제기를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법적으로도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마치 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탄핵 당했을
그 과정에서 기자들과 한번 산행을 했었었나요? 이제 이렇게 좀 비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언어피셜하다고나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새해 인사 겸 하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겠다는 형식을 그래서 취했던 게 아닌가. 나름대로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쑥 간담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또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죠.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최순실 씨, 정호성 전 비서관의 정식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주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선 그 재단 모금에 대해서 우선 먼저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제 재판은 뭐 어쨌든 증거 위주로 또 현장 위주로 가게 될 예.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히려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의 자백하다시피 한 상태고 네. 예. 안종범 시장조차도 상당히 자기 노트를 거의 뭐 다 이렇게 제출돼 있는 상태라서 네. 실제적으로 보면 그 증거의 효력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검찰 측 입장에서 충분히 그거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삼성 측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검찰 측은 자신 있게 생각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모 사실이라든지 최순실 측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하고 무관하다. 또 좋은 뜻으로 했다. 뭐 대통령 당연히 지난번에 말씀하신 나의 국정 철학에 의해서 좋은 뜻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동호 반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저기 아까도 이제 송 차관이 특검에 불려 나갔지만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것도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특검이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보인 문건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특검팀의 수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그 정유라의 이화여대 그 입학과 그 학사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이인화 유철균 교수를 그 전격 구속하는 걸 보면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지금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국정원이 바로 이 블랙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도 내부 동향과 관련해 가지고선 개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질문하신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송 차관이 들어가면서 본인은 못 봤다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성실히 조사에 답변하겠다라고 들어가거든요. 예. 이렇게 보통 이제 이거를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보통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정원의 입장은 이겁니다. 자기네들은 늘 평소 하던 대로 동향을 그 보고해서 올렸을 뿐이다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블랙리스트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기다 더해서 최순실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념 정향이 같은 예술인까지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이 조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내용에 그 수사 내용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그 블랙리스트 올라온 그 포맷을 보니 국정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보고서와 포맷, 형태가 똑같더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과연 그 당시에 이병기 국정원장이 또 얼마나 개입했느냐. 그러면은 청와대에 김기춘 실장 그리고 조윤선 수석 이병기 원장의 그 재임 기간이 거의 겹치는데 그동안에 그 겹치는 기간 동안에 블랙리스트가 그 조잡한 형태에서 거의 10,000명에 달하는 그러한 그 리스트로 굉장히 그 커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특검에서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조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또 그 청문회 특위에다가 그 조윤선 수석과 김기춘 실장까지 포함했었나요? 그 소위 이제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 왜냐하면 이게 특위에서 고발해야만 법적 절차상 그렇죠. 그 특검에서 그 절차를 밟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럽니다. 이런 걸 봐서는 장담하기는 좀 아직은 이르지만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네. 조윤선 장관은 굉장히 그 박근혜 정권의 그 인물로서 상당히 좀 깨끗한 인물로 정평에 나 있던 인물이었는데 일단 이 관련은 좀 잠시 후회하도록 하고요. 지금 관련 모습 보고 계신데요. 이게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사람에 대한 정식 재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시 10분부터
대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화면은 저희가 조금 전에 세 사람이 출석한 장면을 저희가 입수한 모습이고요. 일단 오늘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등 사건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한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재판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핵심 혐의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 과정에 관련된 증거 조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일단 신청한 증거들 가운데 피고인 측이 동의한 증거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워낙 좀 들여봐야 할 자료들이 네. 많기 때문에 재판이 좀 오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안이 중요한 만큼 증거 하나하나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공모해서 미르 K스포츠재단에 기금 774억 원을 기업들로부터 강제 모금한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아주 오늘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재판 관련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으니까요. 새누리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보니까 이렇게까지 좀 심하게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어제 이제 서청원 네.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막말이 좀 오가왔고 또 오늘도 이명진 위원장도 서청원 집사가 있는 교회 같다 새누리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근데 보통 이제 정당이 어떤 그 산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새누리당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세게 충돌을 하면서 과연 이제 서청원 의원이 남느냐, 임명진 위원장이 남느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론으로 보면 서청원 전 대표가 상당히 불리한데 그분도 물론 하실 말씀은 많을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이제 명예로운 출구를 좀 만들어주면 본인이 탈당하는 수순을 밟고 뭐 이런 생각도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뭐 서로 아주 그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극한 발언을 다 쏟아내면서 그리고 1월 6일이 또 시한 아니에요? 이때까지 제대로 안 되면 임명진 위원장이 지금 또 나가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계기로 새누리당은 진작에 해체가 되었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이 있는 많은 분들이 그대로 잔류하시면서 결국은 분당 비슷하게 해갖고 그 개혁 보수 신당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정말 보수 정당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어떤 그 소위 그 개혁을 위한 하나의 그 고통의 과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전 대표라든지 최경환 의원이 그대로 계시면 그 새누리당 지금 이제 대선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과연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느냐라는 많은 그 고민들이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있는 것은 맞죠. 그래서 네.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는 향후 뭐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6일이 지나면 임명진 위원장도 자신의 거취를 또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이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법 내부 화면입니다. 오늘 최순실 씨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이 첫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화면은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네. 지금 최순실 씨가 입장하던 모습 다시 한번 보고 네. 계십니다. 일단 검찰 측에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뚜렷하다. 그러니까 안종범과 최순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세 사람은 일단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겠죠. 네. 일단 원치 않다는 말을 했는데 어떤 의도로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여론이 그 대통령에 대한 그 긍정적인 여론이 4%이고 또 본인도 그 촛불을 보고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본인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하고 자기가 그래서 잘못했다고 느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 참여 재판을 했을 때 본인한테 불리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저기 자기가 지금 적극적으로 재판에는 임하면서 특검에는 또 출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신적 충격 때문에.
때문이라고. 똑같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특검에는 참여하지 않고 재판에는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연 그 국민들이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판의 쟁점은 이제 기업들로부터 강제 모금을 했느냐 여부인데요.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라고 예. 그렇게 얘기했고 아마 노트에서도 그렇게 많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검찰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게 이제 핵심적 증거일 수 있다. 네. 이제 스모킹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실제로 재벌 총수들은 대통령과 만나서 실질적으로는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국정 철학에 좋은 뜻이고 경제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찰이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나는 무관하다. 대통령의 좋은 뜻에 말하자면 나도 동참을 했고 기업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버티기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현재 정호성이나 안종범이 갖고 있는 노트라든지 뭐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돈을 낸 사람들, 즉 기업들이 핵심 어떤 그 관계자들을 불러서 예.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증거가 재판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한 고비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뇌물죄 수수 여부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네. 입증하기 너무 어려운 어렵죠. 것이고 또 기업들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말하기 나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정확한 팩트, 정말 뭔가 이거 아니면 빼도 박도 안 되는 어떤 증거를 잡지 않는 한 이게 결론이 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요번에 그 불쑥 간담회 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고마운 대기업이라는 그 수식어가 고맙다라는 표현,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네. 그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지금 또 이제 변호인 측에서 과거 정권에서도 다 그렇게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하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많이 다른 부분이 있죠. 예를 든다면은 재단 설립 기금에 대해서 그 오히려 재단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보통 기금을 훨씬 더 보통 예산이라고 합니까? 그걸 훨씬 더 그 비율을 높인다든지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이승철 부회장의 경우는 이미 그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청문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통 상식적으로 과연 774억이나 되는 기금을 대기업에서 그것도 문화와 체육 사업이 아닙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 체육 외에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뭐 여러 가지 기금을 거둘 일이 많은데 예. 문화와 체육에 특정지어 가지고선 자발적으로 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외에도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정유라 승마 지원과 관련해 갖고 또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도 관련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또 계산을 하겠죠. 이걸 자발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강요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근데 지금 그 일단 안종범 전 수석의 그 다이어리, 그다음에 이제 그 정호성 비서관의 그 녹취록, 이제 이런 것들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 검찰이 지금 쥐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규명을 할지, 만약에 특검이 이걸 규명하지 못하면 특검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비판론이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력을 다해서 블랙리스트라든지 또는 이 그 대기업과 관련한 그 뇌물과 관련해서 이미 뭐 그 직권남용이라든지 강요는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청와대 압수수색도 특검이 빨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얘기 좀 많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예, 그 부분은 그래서 또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보안과 관련된 그런 예. 부분이 얘기가 된다면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장소도 특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더군다나 이제 뭐 출석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기 종합적으로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실제로 그 기타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빼도 박도 못하는 그야말로 증거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예. 그런 차제에 이제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핵심적인 어떤 뭐 파일이라든지 장부라든지 그런 부분이 남아야 있을 텐데 제가 제일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경호실 부분입니다. 경호실 이 정부가 잘못한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2014년 1월 달에 경호실 수행부장 교체 이후에
그야말로 국정농단이 그야말로 본격화되고 예. 실제로 간호사들도 실제로 경호실 소속이거든요. 업무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대통령께서 아침 식사도 그냥 그 공식적으로 안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살림하듯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국민 주권주의의 위배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면 내가 혼자서 밥 먹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옛날로 보면 심지어 영화 속에서 보면 왕이 놓은 변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식사하는 모든 것 다 검토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 청와대가 특히 경호실 자체가 피의자처럼 되어버렸다는 게 그냥 가슴 아프고요. 국기가 네. 완전히 문란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청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과 공범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거부하고 말하자면 그 자기 스스로의 어떤 문제점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공개를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 참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자, 방금 전까지 서울중앙지법의 화면 계속해서 보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재판장 내부의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은 법원에서 재판 네. 잠시만요. 지금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 신문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근데 예, 오후 7시간대에 뭐 하셨나요? 행정관이 받고 있는 의혹은 이제 최 씨의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지는 인물이죠. 윤전추 행정관은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일단 4명 중에 3명은 출석하지 않았고 네. 윤전추 행정관은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짚어본다면 윤전추 행정관이 출석을 일단 했습니다. 정 의원님. 어떤 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윤전추 행정관의 경우는 지금도 대통령의 그 관저에서 같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문회 때는 또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예. 이영선 행정관은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는데 윤전추 행정관이 출석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그 헌재에서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왜냐하면 가장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네. 세월호 7시간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의 옷도 최순실이 그 샘플실이라는 의상실에서 만들었을 때 윤전추와 이영선이 계속해서 거기서 최순실을 보좌하고 있는 그 화면이 네.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순실이 그 매 주말마다 이제 그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다. 또 프리패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주사와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가장 옆에 있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알 수 있는 주체였기 내용이 때문에 많죠. 네. 주체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제 또 대통령의 그 헬스 트레이닝도 아마 담당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본인이 사실을 그 진실을 그대로 말한다면은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입을 열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이 그 최순실 씨 의상실에서도 지금 화면에 나왔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증거들이 나올 수 있는 인물인 것은 확실한데 오늘 정말 속 시원한 좀 신문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개인의 심정에 좀 예. 일정한 변화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얘기를 할 테고요. 뭔가 좀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안 나오려고 그러면 둘이 같이 안 나오거나 둘이 같이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한 사람은 말하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이제 그 자기 얘기를 했고 이분은 출석한 것으로 봐서는 좀 지켜볼 대목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쉽게 네. 생각했을 때 아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안 나오려면 4명이 다 같이 안 나왔을 텐데 윤전추 행정관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건 뭐 어떻게 봐야 윤전추 될까요? 행정관이 서울의 모 대형 호텔의 헬스 트레이너였고 민간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는 안봉근 비서관의 후배였습니다. 그런 연결고리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최순실 씨가 소개해서 들어왔다 그러는데 어쨌든 민간인 출신이고 우리가 요 그 청문회에서부터 보면은요 좀 일련의 경향성이 있는데 가장 입을 다물고 법을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위 이제 법률가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증거를 인멸하고 어떻게 하면 법으로 저촉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묵비권 하든지 모른다 하든지 또는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만 이제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데 가장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아마 교수 출신 이화여대 지금 다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민간인들 또 이제 그 청문회에 출석하진 않았지만 그 청와대 조리사 같은 사람들을 보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훨씬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도덕성 또는 양심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자기 갈등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입을 열지 않는 최순실 그리고 생각보다 거짓말을 잘하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리는 할 수가 있는데 윤전추 행정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오늘 출석을 했지만 이영선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문회에서도 연가를 이유로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영선 행정관도 정말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또 최순실 씨에게 국가 기밀 문서를 전달했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근데 이영선 불출석 행정관이잖아요.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강제 구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조만간 강제 구인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통령이 만에 하나 예컨대 4월 15일 밤 혹은 외출을 했을 경우에 이영선 행정관과 같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우리가 얘기할 때도 실제로 보면 정호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안봉근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심해 볼 합리적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영선 행정관이 보기에는 훨씬 그 윤 행정관보다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사생활과 관련된 핵심적인 정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에서 실제로 두 행정관 사이의 무게 중심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윤 행정관은 굉장히 가볍고 예. 그야말로 뭐 소위 말해서 심부름에 불과할 수 있고 네. 네. 영선 행정관은 거의 개인적인 보디가드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윤 행정관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말하자면 정호성 비서가 나와서 자기 거의 자백하듯이 얘기하듯이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제가 간단하게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사생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위 탄핵 반대 시위를 하시는 분 중에 저한테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은 미장원에 안 가느냐 이런 말 하거든요. 예. 저도 갑니다. 그런데요. 그 근무 시간에는 안 가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4월 16일은 평일이었습니다. 평일이었는데 정호성 비서관도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간은 평상시라도 근무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배가 뒤집혀갖고 그 생명의 수백 명의 생명이 정말 그런 위험에 있으면 이거는 위기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대통령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인식이 아직까지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용 시술과 관련해서는 예. 바로 그 간담회에서 본인은 절대 안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전추 행정관이 무슨 증언을 할지 저도 상당히 이제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박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밖에서 이제 그 불쑥 간담회 같은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일단 그때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었고 그리고 당시 이제 노 전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이게 이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겠냐 이 차이였고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 사유 자체를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심판정에 나와서 박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이 뭔지 좀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신 일이 많다고 그러시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도 안 나왔으니 그리고 또 실제로 뭐 그 반드시 나와야 되는 강요 규정은 없어요. 예, 예. 그렇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제가 참모라면 그리고 진짜 억울하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내가 이렇게 7시간 했었고 그다음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 키친 캐비넷 내지는 1%라 그러는데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1%는 절대로 적은 퍼센트가 아니에요. 일반인 같으면 법무 같으면 1%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당당하게 나와서 그 어차피 지금 기자 간담회도 하실 정도로 억울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공적인 장을 통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런 국정 운영을 했다. 단지 이런 오해가 있는 점에 대해서 참담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오히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탄핵을 반대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우호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결집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을 텐데 그거는 왜 안 하시는지 네. 저도 그건 좀 근데 의아해야 저는 그런 한다는 부분에 생각이 있어서 들어요. 이왕 뭐 할 것 같으면 뭐 네. 카메라도 들어오라 그러고 노트북도 갖고 들어와서 예. 자기 소명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은 또 금지를 그렇죠. 제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뭐 의심스러운 거는 정말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되는가조차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지극히 한정된 조건 하에서만 자기 변론을 가능한 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네. 아주 공개적이고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노출됐을 때 과연 합당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뭐 그 기자간담회 한 것도 그렇고 오늘 증인들이 불출석한 것도 그렇고 컨트롤 타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윤 전 추 행정관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럼 그 컨트롤 타워에서 뭐 지침을 내려받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뭐 이제 지침이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는 지금 이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최근에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아주 무게 있는 중요 인물들이 이 대변 말하자면 변호인단에 들어오셨어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모든 대통령이 모두가 다 이렇게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뭐 개인적으로 밖에 나와서 언론에 흘릴 수 있다면 훨씬 더 그게 후폭풍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설득했지만 설득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 이제 그 19일에 다시 한번 우리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을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고요. 12일에는 이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랑 조현일 그리고 유인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좀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직업 뭐 그 또 헌법 그러니까는 요번에 헌재에 탄핵 소추를 하면서 그 항목이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 조한규 사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서 부당하게 그 사임을 예. 그 압력받았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청문회에서도 주장하고 또 그 대법원장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사찰입니까? 예. 관련해서도 뭐 유의미한 증언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관련하여 이제 그 증인으로 그 참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저희가 지금 관련된 아주 깊게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오늘 김종 뭐, 전 예. 차관 그리고 오늘 재판에 출석한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차은택 씨가 또 입을 맞춘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방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국민들이 답답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그런 공모 가능성이 있는 그 말하자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 그 구치소라든지 굉장히 많이 분리시키거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관련자들이 많다 보니까 분리의 한계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본인들이 왜 그렇게 입맞추기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일단 자기가 같이 같은 부분에 몰려 있으니까 한 축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순실 라인과 박근혜 라인 이거 같은 라인이지만 그래도 구분해 본다면 혹시나, 최순실 네. 라인은 굉장히 치밀하게 오히려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네.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자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좀 독특한 영역이 아니냐. 물론 자백을 하는 이유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다 노출돼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형으로 갔을 때 재판으로 갔을 때 자기가 받을 형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행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또 속보 중에 하나가 특검이 문화부 인사 조치를 블랙리스트와 연관된 것을 확인했다는 게 나왔는데요. 네. 어쨌든 상당히 고강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유독 이렇게 문화체육부 쪽으로 비리가 확산됐던 것. 그러니까 정유라가 껴 있어서 그런 건 승마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떤 배경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거는 아마 이제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워서일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김기춘 실장의 어떤 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뭔가를 잡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계 인사들이 고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또 모 언론에 따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소위 입맛이 다르다 그럽니까? 그 자기네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최순실의 어떤 문화 체육에 대한 이해관계를 최순실과 달리하는 사람까지도 소위 우파 예술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바로 그 이해관계 때문에 들어갔다 하는데 바로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소위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데 당시에 대통령 실장뿐만 아니라 정무수석 또 교문수석 문화체육부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연루되어 있다라는 고발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계속해서 이제 확인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는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었어도 이게 문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자기네들과 색깔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단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뭔가 압박하고 강요하는 그러한 사실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이거는 선법적 가치의 중요한 농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무슨 제3자 뇌물과 같이 어떤 자금이 오고 가는 것도 심각한 범죄 사안이지만 이거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라는 점에서 보수 진보 따질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굉장히 크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 특검에서 상당히 밀도 있게 그래서 심지어는 현 문화체육부 장관의 자택까지도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또 전 국정원장의 자택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특검이 이번 국정농단과 관련해가지고 과거의 특검 무용론을 무색해 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주겠다라는 방증이라고 보여지네요. 예. 자,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조윤선 문체부 장관 그리고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1차관을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 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특검에. 그런데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또 블랙리스트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발을 했는데 지금 특검법에 위배가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적으로 이야기들이 고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요. 특검에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 파고들 부분이 있다고 보면 특히 예를 들어서 김소영 전 비서관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만든 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아까 예를 들면 어떤 국가 예산과 관련된 문화, 예술, 스포츠 예산과 관련해서 차은택과 최순실 농단에 일정 정도에 엮여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말하자면 이념적으로 좌파 지식인들의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어떤 문체부의 1급을 몇 명 자른다든지 실제로 말 안 듣는 사람은 공무원, 예술인 할 것 없이 다 블랙리스트에 넣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뇌물과 관련돼 있는 영역도 국가 예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송광용, 김소영 또 최철 문체부 장관 보좌관이 직접 이 리스트를 말하자면 관리하고 했다. 또 플러스 국정원 이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말하자면 최순실 씨가 둘이 교감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장학회나 유경재단 이런 게 다 문화와 관련된 특히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K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뜨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빼먹기 가장 좋은 것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오는 방식이 그런 거였어요. 재단을 통해서 하니까 사실 그 불법 모금이 아닙니다. 뇌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살아온 이력이 그 속에서 했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정유라 이것이 보면 우연히 체육계, 문화계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이 만들어졌고 핵심적으로 보면 2014년 7월 전후로 김구춘 말하자면 비서실장 공간에서 차은택이 만나는 게 본격적인 스타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다가 잘 안 되면 블랙리스트에 다 집어넣어서 푸시하고 예산 주지 않고 이렇게 돼가는 일련의 큰 틀에서의
다 연관돼 있는 작업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아니 될 그래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서 특히 이게 그 특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특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수 진영이라든지 또는 보수를 표방하는 새누리당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원래 보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특검의 그 재량 범위는 이렇게 이제 몇 가지 규정 외에도 기타 특검으로서 이것이 그 관련 사항이라고 할 때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헌법 가치예요. 그 헌법에 사상과 언론과 그다음에 그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가치. 그래서 오히려 보수 진영과 보수 정당이 이걸 먼저 문제 삼아야 되는 건데 이런 게 그 대표적인 편가리 진영 논리가 아닐까 싶어서 참 걱정됩니다. 예. 반대쪽에서 내놓는 그런 또 반론에 대해서 중에 하나가 네. 이전 정부는 이런 재단 모금 같은 게 없었느냐. 근데 왜 네. 이렇게 크게 문제 삼는 것이냐 이런 부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좀 또 그 얘기하시겠습니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있었는데 명분이 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재단 운영과 인사와 관련해서 누구도 검증되지 않는 특정인을 지목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모든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고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행정 운영 인사와 관련하여 상당 부분을 이렇게 그 부탁하는 그러니까 맡기는 위임하는 것 같은 내용의 취지로 공소장이 돼 있거든요. 물론 대기업이 사회적 공헌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은 무슨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뭡니까 미소금융을 포함하여 또는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농업과 관련한 이런 대기업의 공헌에 대해서 강권한 예는 아마 있을 겁니다. 강력히 촉구하거나 그런데 모든 그 운영과 인사와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이렇게 몰아주는 식의 또는 이러한 어떤 이해관계가 개입된 경우가 과연 있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도 지금의 그 재단은 그 전두환 정권이 이례재단을 만드는 방식과도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예. 이게 뭐 맞는 생각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왜 만약에 불필요한 오해라면 그런 곡해를 하는 그런 재단을 만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일로 예정이 됐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다시 나와라. 이때 박하지 전 소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때 만약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예상해봐야겠습니다. 안 나오면 이제 강제 구인 나올 것 같으면 이번에 나왔어야 되는데 예. 소재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강제 구인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강제 구인도 어렵다고 보고 이번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도 별로 저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현재의 태도는 제가 봤을 때는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명백한 말하자면 재판관들의 일반 예를 들면 재판 같으면 사실은 현장의 증인의 문제 그렇게 따라 형을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5가지 카테고리 속에서 그중에 하나라도 명확하게 말하자면 국민주권주의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언론 자유침해라든지 헌법적 가치를 명확하게 침해했다면 그중에 하나라도 명확하게 침해하면 그거로서도 충분히 대통령은 탄핵될 수 있기 때문에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떤 뭐 증인이 나왔다 안 나왔다는 것 갖고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절차상 말하자면 강제 구인하는 형태를 한 번 더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국민들의 대다수가 가급적이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달라. 이 공정의 의미는 안 나오는 사람 끝까지 안 나오게 해서 기다리는 게 공정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충분히 우리는 변론할 기회를 줬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출석하지 않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 또 우병우 전 네. 수석이죠. 시끄러웠는데 뭐 현상 수배 이런 이야기까지 그때는 나왔어요. 네티즌이 현상금을 건다. 뭐 의원들이 현상금을 걸고 현상 수배를 한다 실제로 이러는데 신문에 나오기도 했었죠. 네. 현상 예. 금액이. 지금도 또 뭐 그런 얘기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제가 그렇지 않은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이 국회의 의결로 끝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각에서도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으니 알아서 가라는 야당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것을 심판하도록 되어 있다. 시스템대로 가야 한다라고 제가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억울하다면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특히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이러이러해서 대통령이 떳떳하게 국정을 운영하셨습니다 해야 될 사람이 지금 다시 국민의 손에 의해서 현상수배가 나오는 웃음거리가 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예민한 사안이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거의 연인원 1,000만이 촛불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국민이 그런 의견을 가졌다 그래서 국민의 뜻대로 그냥 대통령이 아웃이 된다면 이거는 법치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인데 이 헌법재판소의 장에서 내가 왜 떳떳했는지 내가 모시는 대통령이 왜 떳떳했는지를 말해야 될 사람이 네. 잠적했다? 이거는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돼서 진짜 현상수배 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시스템대로 돼야 되고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앞서서 지켜야 될 대통령이야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관들이 잠적이라는 이런 웃음거리를 또 한 번 만드는지 이거는 거의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아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그렇다면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도 박 대통령이나 이 측근이기 때문에 어떤 관련 지시가 있었다거나 일단은 잠적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좀 개연성을 좀 연수이 있다고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수를 줄이는 방법은 일단 나오기 시작하면요.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답변 중에 하나라도 그동안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만 다르다면 거기서부터 큰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수를 줄이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어쨌든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해서 늦게 그리고 그 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모의를 해서 어쨌든 대통령의 스탠스 뭐 일부 그게 뭐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간담회 한 이유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암호 주듯이 나의 스탠스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뭐 멀리 숨어 있지만 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도 이대로 얘기하라는 정도의 얘기다. 이렇게 좀 심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오는 순간 뭐 여러 사람 중에 하나라도 그동안에 짜왔던 콘티하고 다른 이야기가 할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신경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단 하나 내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의 어떤 신변이 안전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혹시 만에 하나라도 정말 혼자서 이렇게 뭐 자살을 한다든지 뭐 이상하게 된다면 정말 더 국가적으로 더 불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5일 뒤인 10일에 3차 변론길이 이뤄지고요. 이날 또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국회의 의도에 따라서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이렇게 이제 증인 신문을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떤 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부인을 하기 때문에 일단 네. 두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고 네. 듣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안종범 수석의 경우에는요. 예. 본인의 그 다이어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이어리대로는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 학자 출신이고 그리고 아마 지시한 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안종범 수석이 한 가지 그 학자로서 참 안타까운 거는 선비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적어도 그 윗사람의 명대로 하되 잘못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열심히 적어가지고 적은 대로 했었고 자기가 적은 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고 또 자기가 그거를 지시대로 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오히려 모든 책임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들 이렇게 극한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종범 수석과 또 정호성 비서관의 그 입지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로서 만난 사이와 어떤 끈으로서 만난 사이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정호성 비서관의 경우는
녹취록에 있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새롭게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새로운 변호인이 타블렛 PC와 관련해 가지고선 예. 전혀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타블렛 PC를 문제 삼고 있고 최순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증거물에 대한 오염 가능성을 강력히 개진하는 것인데 네. 오히려 정호성과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간의 전화 녹취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재판에 시도성이 있겠느냐? 영향을 네.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증언 순서를 정한 게 아닌가 싶고요. 최순실의 경우는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딸이 연관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수사가 들어가면서 근데 예. 지금 딸도 그 21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 이대 교수 7명이 코치를 했는데 자기는 전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엄마가 다 했다고 땡전 얘기했어요. 한 푼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이미 그 고액의 변호사를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단독 보도를 들었습니다. 네, 그 예. 변호사를 고용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아들 얘기를 많이 하면서 상당히 그 조력과 훈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그 아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 구금을 유지하게 되면 아이를 누가 그렇죠. 키울 것인가.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계속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그러니까 그 송금에 대한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송금이 잘 안 될 자금수 가능성도 차단이 될 있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자진 귀국을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딸 문제가 최순실에게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솔직히 그렇게 이런 평범한 그런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면은 상당히 오류가 생길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네. 네.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네. 윤 전 추 행정관 혼자서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 전 추 행정관도 뉴스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 안 나오네. 이영선 행정관도 안 나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그렇습니다. 출석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국민들이 속 시원할 만한 진실, 폭로 정말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오늘?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늘 가늠자일 것 같습니다. 나와서 무슨 말을 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관저에 있다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 그랬으면은 과연 그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나름대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 윤전추란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예측하는 건 별로 그렇죠. 의미가 없을 것 예, 예.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신문이 예. 시작됐다고 하고요.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신부 그렇죠. 이제 첫 질문이었습니다. 신부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일반 시청자들도 그렇고요. 3급 행정관이라는 게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높죠. 예. 근데 이제 청와대는 사실은 이제 급을 하나, 두 개 더 높게 주는 겁니다. 사실은 상급이면 얼마나 높은 겁니까? 근데 예. 이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호텔에서 헬스 트레이너 하다가 상급 행정관, 되게 그 공무원이 9급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상급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제로 청와대는 거의 3, 4급부터 시작된다고 보니까 이제 실제 일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심부름이었다. 대통령의 심부름이었다. 최순실과 대통령 간의 연관에서 이렇게 실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이거 해라 하면 하는 정도의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뭐 코디라든지 간단한 또 미용사 이렇게 불러오면 미장원에서 연락해서 같이 모시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나 해서 대충 제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은 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의중은 나는 모른다.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자기 입장에 대한 스탠스를 이미 정해놓고 나오지 않았겠느냐,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영선 행정관은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12일 오전으로 출석하라는 최소한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관들이 오일은 실제로는 이제 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을 물려보고 그렇죠. 중요한 건 12일의 핵심이었거든요. 네. 말하자면 그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그 최종적으로 신문하기 전에 최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탄핵과 관련해서 신문하기 전에 오늘 그보다 좀 말하자면 범죄가 경한 가벼운 예. 분들을 좀 모셔서 체크를 하는 정도인데 이것이 원래 어떤 헌법재판소의 어떤 준비 기일에 일정하고는 흐트러지게 되는
그런 예. 결과가 된 셈이죠. 예. 어쨌든 근데 헌재의 이런 변론 기일이 좀 늦춰질수록 아까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이루어졌던 재판도 좀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특검은 이제 90일 동안 그 활동을 하고 30일 연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그 사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특검에서 어느 정도 확고한 결론이 내려지고 그 결론에 따라서 또 헌재도 결론을 내리고 뭐 이런 그 수순이 맞는 것인데 예. 이렇게 이제 지연이 되면은 그 아무래도 영향은 있겠죠. 근데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는 12일로 정해졌으면 12일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가장 모르겠습니다. 봤던 그 영상 중에 이제 뭐 네. 핸드폰을 닦아서 건넨다든가 네. 그러니까 개인 수행비서로 그 의심받을 만한 가장 정확한 저희 영상을 좀 항상 봤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12일의 발언이 좀 주목되는데 이제 끝으로 저희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이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이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발언이 좀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고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리고 또 예.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또 어떤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본인이 거짓말을 할 경우 지금 특검도 그렇고 위증에 대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짓말까지는 하지 않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는 특히 최순실의 프리패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또 문서 전달이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이영선 행정관으로부터 들어야 될 얘기가 훨씬 많고요. 윤 전 추의 경우는 세월호 7시간, 그다음에 비선 의료 이런 쪽으로 그 사생활과 관련해 갖고 뭐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헌재 소장이 지금 위증죄를 고지했고 윤 전 추 행정관은 증인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오늘 할지, 예, 정말 진실된 저희가 이야기 관심 갖고 나올지 궁금한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정오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